오늘 풍암지구 사목사목에서 정상현 감독님이 강연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강연 같이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행복한 중독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올해 저희들 특별 기획 프로그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상현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의 위안이 되는 음악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할 건데요.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화는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음악은 문화예술이라는 장르에 속하는데요. 예술은 문화라는 어떤 우리 삶의 발자취에 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문화예술이라고 합니다. 그 예술 행위 중에서 가장 우리와 가깝게 있는 것이 음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음악은 처음 생겨난 것이 우리 종교의식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 영적인 것,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그러한 특별한 언어인데요.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저희들을 어떻게 하면 위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많은 고찰을 하고 생각을 하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상현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긍정적인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저에게 끼쳐주시는 분이고, 항상 생활 삶 자체가 전공은 예술이 아니지만 예술과 보다 더 깊이 있는 예술의 향을 저희들에게 풍겨주고 많은 교훈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현 교수님. 항상 제가 장구치고 북치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소개를 받고 나오려고 하니까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설을 뚫고 오신 분들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오신 분들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행정 공부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1.5단계가 올라가면서 과연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세 번째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보다 훌륭한 강사님들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올 가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때 노란잎, 빨간잎, 이런 은행잎, 단풍잎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을을 내 마음속에 전부 다 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언제 가을이 왔는지, 또 11월이 이제 일주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의해서 제가 못했었는데요. 음악을 제가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었지만 아주 음악을 좋아했었고, 또 음악회가 있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회를 쫓아다녔었습니다. 지금은 문화복합공간으로 바뀌었죠. 그 강주공원에 시민회관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가곡외반, 충계음악회, 추계음악회, 이런 음악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를 땡땡이 치고 그곳을 가면은 항상 멋진 성악가들이 무대에서 멋있는 노래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 우상이 그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제 앞자리에 있는데 눈이 번쩍거렸었죠. 오 내 사랑 목련아야, 그대 내 사랑 목련아. 이 엄영행 선생님 노래를 부르는데, 야,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무대가 높잖아요. 음. 신발 코가 보입니다. 근데 신발 코부터 시작해서 바짝바짝바짝 빛나기 시작한 거죠. 음. 그 다음에 그분이 메고 있는 넥타이마저도 음. 그냥 저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광채를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4월달만 되면 저는 목련화를 생각합니다. 목련꽃을 보면 엄정희 선생님을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꼭 그분을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3년 전에 양인동에 오셔서 제가 음악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정희 선생님은 43년생이십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지금 78. 이때의 모습은 75대 모습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PPT 자료를 그냥 유튜브에서 따다 보니까 음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련꽃을 보면 항상 엄정희 선생님 생각이 나고요. 또 엄정희 선생님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4월이 그리워지고 또 그 꽃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봤습니다. 엉망으로 봤습니다. 시리에 그냥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었죠. 시험 끝나고 우리는 전부 다 옛날에는 시내 혹시 아시나요? 광주 최고 사람 많은 충장로에 있어요. 충장로로 다 모였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양인동에 살았었거든요. 다리 하나를 딱 건너면 구시청과 충장로로 이어집니다. 1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였었어요. 거기 가면 스낵코너도 있고 제과점도 있고 뭐 그때는 항상 거기가 놀이터였던 것이죠. 시험 끝나고 강저 우체국 앞에서 모이자 해가지고 걸어갑니다. 충장로 1가 입구에서 우체국까지 그 충장로길을 1가 2가 이렇게 3가 이렇게 걸어가면 강주 소리사가 있고 25시 음악사가 있었습니다. 한 3집 건너서 있었을 겁니다. 걸어가는데 어떤 노래가 나냐면요. 혹시 이 노래 아시죠? 사랑하기에. 이정석. 이정석 가수 이정석. 이정석. 67년생입니다. 이때 당시에 피어슨 신학대학교 다녔었거든요. 첫눈이 온다고요 라는 노래를 통해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피어슨 신학대학은 없습니다. 평택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누구를 사랑했거나 좋아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제 지금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됩니까? 네. 2m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벗을까요? 벗어도 괜찮으시면 떨어져 있으니까 공연을 해주시면. 네, 벗으면 좋겠어요. 안 들려. 왜 그러냐면 제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 노래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봤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 텐데 시리에 참 거기에 푹 숙이고 코 찍찍 흘리면서 가는데 이 노래가 그렇게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옛날 그 시절이 그대로 담아집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그대로 그려지고 그때 그 모습들, 행복했던 시간들 절대 올 수는 없지만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노래 한 곡이 우리에게 이만큼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3일 00시 기준입니다. 확진자 수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500명. 우리나라처럼 상황이죠. 광주 지금 누적 환자가 6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치지만 엊그저께 신문에 미국이 사망자가 25만 명이 넘었답니다. 우와. 1차 세계대전보다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 그러니까 혐의로 볼 수 있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을 전부 다 쓰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찌할 수가 없죠. 앞에 마스크를 딱 벗고 오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피해가게 되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벗으면 어색해요. 옛날에 맛집이라고 생각했던 부글부글 했던 그 식당들 이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죠.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완전 현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택배 문 앞에다 두고 가세요. 그 다음에 뭐 요즘 학교에서 줌으로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뉴스에 공무원들 30%가 전부 다 재택근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들이 구석으로 전부 다 빠지고 있다고 봐야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확인만 누르면 확인만 누르면 예. 네. 토머스 프리드만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는 컬럼니스트입니다.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 53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이제는 코로나 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퓰리츠상을 3번이나 받았던 사람. 자, 제이스 생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옛날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그 함께 이렇게 모여 살았던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이에서 타인과 같이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옛날 추억으로 우리 기억 속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 코엔, 파리 일대학의 교수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유럽을 성찰하다 소비는 마약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인간성이 회복되는 미래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는 그래도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기를 인간성이란 어떤 것이냐, 인간성 회복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 스스로가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 인간성 회복한다는 우리끼리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이죠. 사람과 인간의 차이는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은 학문적인 어떤 종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학명입니다. 호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연결 사회를 이야기하고 초진흥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서들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AI,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사는 세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핸드폰 하나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발 노엘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게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저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역사 이스라엘 대학의 뭐 역사학 교수로 취직하면서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뭐 팬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한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4차 산업 시대에 살아가면서 감동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사람이 없으면 4차 산업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세상만이 문화와 문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캄캄한 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죠. 맞아. 이 그림 많이 보셨습니까? 네. 고갱의 그림입니다. 폴 고갱. 음. 이 그림을 통해서 고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가장 기본적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폴 고갱은 1848년에서 1903년은 우리나라 근세기를 시작하는 어떤 예술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난 시대입니다. 현재명 선생님도 이때 태어났고요. 김영란 선생님도 이때 태어났고요. 양지동 선생님도 이때 태어났습니다. 1903년입니다. 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고갱이 살았던 시대는 실증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이나 또 종교적인 이러한 색채는 모두 다 배제해버렸던 시대죠.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것들만 증명하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이때 사회과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폴 고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적인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35살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취미로 그림 활동을 했었는데 증권회사의 은행원으로, 중개인으로 부조금 없이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무언가에 의해서 가족마저 던져버리고 브리타니 지방이나 타히티 지방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마저도 전부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림만 그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보는 색감은 아주 달랐었습니다. 우리는 하얀색을 보면 하얀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술가들은 하얀색을 하얀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색감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의 모습,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조그만 그림인 것 같은데 4m나 됩니다. 대작입니다. 검색창에 차면 이게 유작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살아납니다. 6년 동안 더 살고 그림 2점을 더 남깁니다. 브리타니아에서. 고갱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즉 옛날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부를 때 아담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아담은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은 그 정의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호모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은 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물적인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신이 되는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예술적 능력으로 예술적 메시지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철 교수님 처음에 시작할 때 음악은 종교 제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과의 연결 통로를 예술적 기능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그랬었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세계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인간의 이데아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유한함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쇼베이 동굴에서 나타난 그림입니다. 1994년 쇼베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그림인데요. 프랑스 남부지방 아르데슈 콩다르크 지방에 조그만 구멍이 있길래 그걸 파봤더니 엄청난 라스코보다 더
일찍 이렇게 만들어진 동물이 발견이 된 것이죠. 보십시오. 코뿔소부터 시작해서 맘모스, 금방이라도 일어나서 저 젊은 그 들판에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러한 섬세한 그림들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내가 그렸어. 응? 이 그림은 내가 그렸어. 라고 자기의 흔적을 나타냈습니다. 동물 벽에 손바닥을 대고 먹물을 품었고 내 품었죠. 그걸 네거티브 공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흔적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물에서는 이러한 동물뼈로 만든 악기들이 발견되기도 했었죠. 음악이라는 것이 지금 시작하는 음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인간의 어떤 그 생명의 태동부터 시작했던 것이 음악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러한 흔적들을 남기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이런 거성 문화들,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부산에 있는 마천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들의 문화적인 흔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흔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음악이라는 것이죠. 음악이 없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침에 알람 딱 듣는 순간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음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그렇잖아요. 라디오도 그렇잖아요. 차를 타게 되면 무조건 라디오 버튼 누르게 되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맞아. 음악이 없는 드라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악이 없는 영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악이 없는 세상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음악은 이미 나입니다. 내 삶이고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생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듬, 일정 규칙에 의해서 변하는 장단, 선율, 리듬을 바탕으로 음의 논마디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화성, 높이가 다른 두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이렇게 음악의 성명서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그 텍스트 어딩으로 나타난 그냥 표현일 뿐이거든요. 표현일 뿐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음악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듬북듬북듬북새 같이 해보시죠. 노래서 울고 뻐꾸뻐꾸 뻐꾸뻐꾸새 숲에서 울 때 노래 하나 가지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잠깐 찡그리고 계셨던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 한 곡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어도 그냥 긴 것처럼 우리가 되었던 것이죠. 말 없이 노래 하나로 우리는 이 공간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노래 부르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음악이 갖는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시간의 소리다. 음악은 딱 한번 시연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남질 않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영상으로 남기는데 저는 이거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음악가들 아니고서는 이 영상 잘 찍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기록에 남고 잘했네 못했네 이런 시시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그리고 감정 예술이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배합되고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성이 완전히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요즘에 텔레비전을 딱 틀면 두 가지 종류의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는 먹는 거, 먹방, 그리고 하나는 트로트, 그리고는 없습니다. 맞아. 제가 뭐 하나 끼워놓을 수는 있겠죠. 드라마. 그런데 이걸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물론 뭐 이런 방송들을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또 제가 겉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유치원도 가기 전에 어린애들이 어른들이 부르는 사랑과 이별,
아픔 이런 트로트를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게 좋은 모습일까 하고 제 스스로 뭐 자문자답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는 모 관공서에서는 지방 축제를 하는데 어린이 트로트 경연대회를 합니다. 광고도 냅니다. 그리고 1등에게는 100만 원 현금을 줍니다. 5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은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게 관공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동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밝은 미래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런 노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을 때 애들이 다음에 커서 성장해서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한 예를 들자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무슨 발표회 같은 거 하면 그런 노래를 많이 또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트로트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감정을 복받쳐 오르는 것을 제 스스로 이렇게 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요즘 듣는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얼굴에서 느껴지는 진정성도 있고 또 감정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가사가 너무너무 이뻐요. 이런 노래는 그냥 오독오독 씹어먹어도 절대 안 아플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보랏빛 엽서. 이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도 가슴이 설레요. 꼭 저를 노래하는 것 같아요. 현재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누구나 다 계셨겠죠. 네. 두 분이서 너무너무 사이가 좋으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합장해드렸는데요. 이분들은 노래를 부를 때 대산을 넘고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분들이 18분이었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를 엄청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노래를 부르셨냐면요. 뭐 노래를 잘 부르시진 못했지만 가끔 가다가 악셋을 피우는 이런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 노래를 들을 때 보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저는 별로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래가 옛날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똑같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들 있잖아요. 18번이라는 노래. 네. 어떤 노래들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노래를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성향, 성격도 대략 짐작할 수도 있죠. 성향이 밝으신 분이죠. 또 좋아하는 음악들도 있을 것이고 즐겨 듣는 노래 있을 것이고 부르는 노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 노래 못 불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봐. 툭 지르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18번이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다고 말이죠. 그 노래 한 곡에 본인들은 위로를 받고 또 그 노래 한 곡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노래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리처드 영정원입니다. 네. 1976년생입니다. 78년생입니다. 1978년생입니다. 리처드 영정원. 한국인 전쟁 고아 지체 엄마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엄마가. 그리고 미국에 입양이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일랜드계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입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5살 때 음악을 가르치면 대학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바이올린을 하나를 구해서 비올라를 하나 구해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올리스트 용도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얘의 실력이 월철정하는 거예요. 드디어 얘 본연의 실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습소나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앙복 200km를 할머니가 직접 운전해서 10년 동안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대단하잖아요. 할머니의 기도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한테 항상 주입을 시킵니다. 너희 엄마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를 낳았어. 너를 엄청나게 사랑해. 그래서 너도 엄마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누가 엄마를 지켜야 돼? 네가 지켜야 돼. 할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고향의 노래, 이 노래를 가르쳐 줬습니다. 옛날에 음악은 듣는 음악이었었어요. 들었을 때 그 음악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음악도 보는 그러한 예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악기의 진동도 떨림도 다 느끼면서 표정에서 우러나온 음악을 들었을 때 저는 진정한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의 표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눈물을 참는 듯한. 리처드 영조원은 할머니의 뜻대로 아주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줄리아 음악대학원을 한국인 최초로 비올라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장학생으로, 올 장학생으로 다녔었고요. 그리고 뉴욕의 자랑스러운 예술인상도 받았었고요. 시민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인간극장부터 시작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을 해서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프로그램들을 본인이 직접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지박이라는 노래를 누가 작곡을 했을까? 제가 봤더니 이흥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흥렬 선생님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분은 친일 행정이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술을 정치적 이념으로 이렇다 저렇다 가름하기가 저는 한 번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과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함께 인정을 하고 격려할 필요도 있다. 제 입장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원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죠. 교회를 다니면서 피아노를 배웠겠죠.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피아노가 전공인데도 피아노 한 대도 없이 이 집, 저 집, 친구들 집 이렇게 다니면서 피아노 연습을 했던 것이죠. 이 소식이 어머니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후원금과 그리고 어머니가
삭바느질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 돈으로 피아노, 야마 피아노 100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100호 피아노를 샀습니다. 야마사에서 나온 100호 피아노를 사서 달밤에 피아노를 쳤죠.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애절했겠습니까? 그 연주를 텐마루에서 듣고 있던 양주동 선생님이 가사를 붙여서 이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 왜 바위곡의 언덕을 이런 노래에 친일이 어디 있으며 반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노래하는 이 노래에 여러분 가슴이 안 뜨거워지십니까? 네. 음악은 다 같은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악이 내게 울림이 있는지,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그 감동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로 나를 가다듬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마미치 도모노모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래식이라는 클래세스, 로마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대 두세 대를 딱 기증하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 배가 아닙니다. 함대입니다. 함대는 비행기도 들어가고 조그만 배 여러 채도 들어가고 수천 명의 승선원이 태울 수 있는 거대한 함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클라시쿠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게 위안이 되는 것이 클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이 전부 다 클래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책이, 옆에 있는 드라마가 뭐든지 내게 힘이 되었을 때, 나한테 위로가 되었을 때 클래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었던 우리 트로트도 내게 있어서는 클래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분화시키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의 어떤 질적, 그러면 또 오해받을 수 있는데 질적인 것이 아니고 감동적인 선이 더 굵었을 때 그런 음악들이 순수 음악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클래식을 바라보는 몇 가지 편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클래식 음악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몇 편이 강주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3만 원 이쪽 그쪽, 대부분 만 원이면 한 편 공연 다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왔을 때 그때는 한 1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좌석이 강주문화예술회가 1700석 정도 되는데 1700석이 전부 다 10만 원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R석은 10만 원이었을 때 A석은 3만 원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료로 하는 음악회도 많이 있고요. 제가 하는 음악회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배우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제 악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즘에 생활문화, 생활악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구문화센터만 가더라도 한 달에 3만 원이면 악기 하나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는 합창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음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해하기 어렵다. 조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음악이라는 것이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어려우면 잠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은 바로 감동, 감정 예술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때 이제 우리 최철 교수님 계시지만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레슨을 받고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십니다. 유학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귀국하면 귀국 독창회를 해야 됩니다. 배웠잖아요. 어려운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터널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교수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가친척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앉혀놓고 음악회를 합니다. 대부분들이 이해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졸고 계시죠.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저게 무슨 음악이야? 그래서 클래식은 어려운 음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클래식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곡들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곡이 어떤 곡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술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확인 누르면 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베토벤 소나타 비찬 2악장입니다. 8번입니다. 누굴까요? 백건호 선생님이십니다. 노인의 뭉툭한 이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저렇게 섬세한 소리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46년생입니다) 1946년생 윤정희 영화배우가 본인의 부인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고백을 했죠. 윤정희 내 마누라가 나를 몰라본다. 이해하겠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내 딸도 몰라본다.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지금 어떡해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선마을 프로그램들 오지에 찾아가서 음악회를 혼자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산골 전부 다 끝에까지 가서 피아노 하나 두고 가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이나 슈베트. 이런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을 주무셔도 아주 좋겠죠. 술 한잔 드시고 싶을 때 이런 음악 들으시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눈이 내릴 것 같은 이날 이런 음악은 내게 엄청난 감동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이 전부 다 이러한 클래식 음악이 이런 음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춤추고 싶으십니까? 한번 뛰고 싶습니까? 이런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구스타브 두나메, 1981년생입니다. 베네수엘라 엘 스테마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장한 아주 이 시대의 젊은 마이스트로입니다. 18살 때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교환학대 주의자가 됐었고요. LA 로스앤젤레스 상임주의자가 28살 때 됐습니다. 최연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 필하모니 부주의자 겸 음악감독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2008년도에 왔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몬 볼리바르 관현악단 데리고 왔었고요. 2019년에도 왔습니다. 3월 16일 날 예술의 전당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8시에. 엘스테마 프로그램 아시죠? 엘스테마는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뭐 전쟁부터 내전부터 시작해서 얘들 뭐 마약, 폭력 다 할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 아브레오라는 경제학자, 아마추어 클라리넷 연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11명의 범죄자들, 못 사는 애들 불러가지고 모아서 음악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가장 어렵지만 음악적으로는 세계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500여 개가 넘는 음악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센터 아카데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난리지만 예술적으로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요. 욜라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남미 한 20여 개 국가에서 엘스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그대로 지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종범송 조스 선전 나왔죠? 저렇게 시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멋있다. 멋있죠.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오폴드 드보로자 신세계로 교향곡 9번 사악장입니다. 제가 사리조를 났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오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딱 끝나면 30분 자게 해줬거든요. 그 오수를 깨는 음악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기분 안 좋았겠다. 창 그러면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잊지 않고 했습니다. 드보르작은 1848년에 태어나서 1904년, 8년 아마 이렇게 죽었을 겁니다. 1893년부터 95년까지 뉴욕 콘서바터리 원장으로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때 뉴욕을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체코 사람인데 프라하 사람인데 가서 봤더니 생각했던 세계가 아닌 거죠. 자기 고향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그런 세상을 보고 이런 짠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낸 이런 것입니다. 세상도 있구나. 네. 물론 1학장부터는 미국의 인디언이랄까 소수 민족에 대한 아픔도 그대로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94년을 휴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모레스크 딴따단 이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 있는 사람이 오자와 세이지. 음악보다는 제가 이분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1935년생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부모님 따라서 왔었는데 피아노를 전공했었는데요. 그 럭비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버렸어요. 미식축구를 하다가 학교에서. 그래서 피아노를 못 치고 작곡 공부를 했었죠. 이 사람이 위대한 것은
사이토 히데오 자기 스승을 잊지 않고 스승을 기리는 관현악단을 만들고 그리고 스승의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레종 도네르상을 받기도 했던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마에스트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년이 되면 비엔나 빌 신년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지휘자로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 주변 메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극동지방에서는 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명훈 선생님 그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 구스타브 드나멜은 2017년도에 지휘를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 2002년도에 지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호도함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가 80세 기념 음악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축하 케이크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백발의 노인이 포유하듯이 열정을 다해서 지휘하는 저 모습,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에너지는 어떤 것이었을까? 라고 저는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음악이 가지는 힘이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겁니다.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노래를 부르면서 잠깐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두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감동은 그냥 일반 동물하고 달리 신과의 어떤 영적 통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 그러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다니엘 마린보이. 전 세계에서 1월 1일은 생중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곡은 앵콜곡입니다. 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942년생인데요. 음악계 악동,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태인입니다. 키가 168밖에 안 됩니다. 저보다 더 적습니다. 기쁩니다. 자클린 디퓨레라는 첼리스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었어요. 여자 집안에서. 아버지가 옥스퍼드의 교수였고요. 엄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태인이고 키도 작고 비전도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음악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뽕 빠졌어요. 그래서 종교까지 개종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70년대 딱 들어오면서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악보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음악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87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42세. 문제는 80년도에 부인이 죽기 전에 이 다니엘 보햄이 러시아의 유명 피아니스트하고 바람이 나서 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죽자마자, 뒷배려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탄을 받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그런데 유럽, 프랑스 문화가 똘레랑스 가뇨. 똘레랑스. 네. 그건 지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휘자의 지휘봉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휘자 지휘봉 하나에 모든 악단들이 움직이잖아요. 악단들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간유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지휘자가 노래에 빠르기도 그리고 연주자의 실현하는 그런 모습까지 전부 다 지적을 합니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안보하고 있습니다. 악기 하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휘자들은 이걸 못하죠. 그냥 박자 이렇게 적기하고 이렇게 말아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악기를 실현하는 사람들도 보통 자기 악기 소리도 못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지휘자는 지휘봉을 만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리더는 자기한테 리더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세상 일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남의 탓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음악이 바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지휘하지 않더라도 내가 연주하는 음악 하나하나에 내가 노래 부르는 한 곡 한 곡 하나에 내 스스로 감동이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큰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화려한 극장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작은 공간 그리고 혼자만을 위한 음악회. 저는 이런 음악회 하라고 지향을 합니다.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필요하면 우리 이사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음악회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 내가 연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주 악기 떨림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위안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조그만 축제가 있어요.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음악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음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음악을 듣는데 그 중에 딱 한 곡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 곡 가지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는 내게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어떤 거에 의해서 내 스스로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재를 여러분들이 음악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른 노래가 뭐였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대사를 놓고 홍보에 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보이시기를 약속한 것을 결치 않는 찬송가? 하늘의 영광. 찬송. 땅의 영광아. 그 노래 외에는 제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음악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거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음악회 이런 걸 계속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예,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브랜드 음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음악회 이음 61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62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비를 이제 이렇게 대가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고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연자 하나하나 섭외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오늘 음악회 이런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네? 아주 냉정하게 왜요? 누구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런데 61회에 참 어려운 시간들 버티고 나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그 음악회를 함께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제가 60회 때 체크를 해보니까 370여 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죠. 매번 다른 주제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였기 때문에 많은 수가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칼럼하시는 분들은 더 많았겠죠. 그 음악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음악회가 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음악회를 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음악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또 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출강을 하게 되고 상당히 어찌 보면 음악하고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돼가고 있죠. 앞으로 계속 100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친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그 친구들에 의해서 정말 내실 있게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혹시 또 없으십니까? 아무튼 그 어려운 걸음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우리가 1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들 잘 이겨내고 어려운 코로나도 잘 이겨내서 모두가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상현 교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상현 교수님 되게 존경하는데 정상현 교수님 이렇게 있기까지 항상 그 많은 조력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한번 사모님 일어나 보시죠. 네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술가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듭니다. 특히 정상현 교수님은 이제 다른 어떤 역할을 하시다가 또 기획으로서 이렇게 나오시고 또 음악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고 계신데 이런 예술가 학자의 길을 항상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서브해 주시고 믿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사모님 역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그러시죠. 2020년 어떻게 이것도 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19년에 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제 바람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삶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정치부터 모든 사회 경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철학적 기반이 없는 데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많은 일들이 행해지다 보니까 항상 생겨나고 사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철학을 어떻게 풀어볼까 이제 그래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 보자는 게 그 의미였고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선을 뚫고 여러분들 항상 와주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적은 숫자지만은 내년에도 한번 또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실제로 계획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정치에 관해서 플라톤이나 뭐 다른 여러 학자들 이렇게 거기에 중심으로 맞춰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회 우리 인문학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뉴노멀 시대 우리 문화의 어떤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또 듣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악과 더 친화적으로 살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오늘 너무 뜻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문학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정상현 선생님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만날 것을 시도하실 것이고 또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광주 문화의 비전을 또 이렇게 또 밝히시고
나아가실 것 같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